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 노원구에 거주 중인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이번 주말에도 저는 결혼하는 친구들의 결혼식장을 다니느라 스케줄이 아주 꽉 차 있네요. 제 결혼은 하지 않고 남의 결혼식만 다니는 현실이 아주 가끔 서러울 때가 있으나 결혼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신중하게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에 금방 훌훌 털어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파혼을 했어요. 4년이나 만난 남자친구와 말이죠. 파혼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전 남자친구나 저나 나이도 있는 편이라 각자 모은 돈이 있었겠죠. 직업은 둘 다 전문직이었기 때문에 벌이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제게 제시한 것들이 너무나 터무니없었어요. 조금 스포일러를 해보자면 그 사람이 제게 한 말은 이러했습니다. 그럼 내가 100번 양보해서 내가 지금까지 모은 돈이랑 내 월급에서 딱 70%까지만 내가 관리할게. 나머지 30%는 내가 알아서 써. 정도까지 내가 양보했으면 나 진짜 많이 양보한 건데. 원래 돈 관리는 남자가 하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자기가 뭔데 결혼을 한다는 이유로 제가 모은 돈이며 월급까지 당연히 자기가 관리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자식은? 돈을 얼마나 모았는지 아세요? 자기는 1억 모았다고 그걸 마치 무기인 것처럼 내세우며 제게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1억이에요. 1억 정말 큰 돈이죠. 그건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제가 화가 났던 건 돈을 모아두고 그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 단순히 그 사람과 그의 아버지의 사상이 너무 쓰레기 같아서 그게 화가 났었어요. 예비 시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그 사람이 얼마나 좀팽이스럽고 치사한 인간이었는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욕이 자식하면서 자랑 부리길래 우리는 얼마나 예쁘겠냐고 했는데 진짜 황당하네요. 연예인 하셔도 되겠네. 아니, 언제 이런 자식을 만나요? 와, 이거 진짜 재수씨가 너무 아까운 결혼인데. 야, 너는 진짜 제주도 좋다. 어이 이 자식아. 어쩌다가 전생에 나도 모르게 너를 구해준 건가? 나라를 구해준 거야? 야, 내가 몇 번을 말했어? 내 여자친구 진짜 예쁘다고 했지? 예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능력도 있어야지. 그러니까 니들이 나처럼 늘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살면서 덕을 쌓고 매사에 좋은 생각만 가지고 살아야 이렇게 예쁜 여자친구를 만날 수 있어?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희 남자친구와 저는 서로의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친구들을 만났을 때 제가 밥을 다 샀어요. 결혼 소식을 전한다는 건 결국은 결혼식장에 와서 축하해 주겠니라는 뜻을 담은 자리인데 당연히 초대하는 사람이 밥을 사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남자친구의 생각은 달랐나 봅니다. 저희 계산 따로 할 거예요. 총 금액에서 어디 보자 하나. 10명이 나눠서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 것은 내가 같이 한다. 내 여자는 그래도 내가 챙겨야지. 안 그래? 자기야, 이거는 우리가 사야지. 나와봐, 내가 계산할게. 그럼 아이 참, 왜 이래? 우리가 뭐 주지? 이거를 자기가 왜 사? 우리만 먹은 것도 아니고 똑같이 다 같이 먹었으면 당연히 각자 먹을 만큼 돈을 내는 거지. 야, 우리 둘이 먹은 건 내가 계산했다. 알아서들 계산하고 와. 우리 둘이 2차 가야지. 몰라서 창피하진 않았어요. 제가 계산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못하게 막았어. 같이 먹고 놓고 왜 그걸 우리가 계산해야 하냐고 말이에요? 왜 우리가 덤탱이를 써야 하냐고 표현했어요? 덤탱이라니 자기가 결혼한다고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밥값을 나누는 걸 덤탱이라고 표현하다뇨?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네요. 당시 자리에 나온 남자친구의 친구들은 표정이 그리 좋지는 않았어. 친구들 입장이었다면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기분이 나쁜 것 이상으로 어이가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2차를 갔는데 2차에서도 남자친구는 전혀 술을 살 생각 같은 건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2차에서도 안 되는 건 그건 진짜 아닌 거잖아요. 그냥
길 가다 만난 친구들도 아니었고 그 자리에 나온 친구들은 고등학교 동창들이었습니다. 10여 년을 절친한 친구로 지낸 사람들이었죠. 괜히 계산대 앞에서 실랑이 하고 싶지도 않아서 2차가 마무리될 즈음에 제가 슬쩍 나가서 계산을 해두었어요. 그런데 그게 화근이 될 줄은 저는 꿈에도 몰랐죠. 야, 너희들이 눈치 줬냐? 너희들이 내 여자친구에게 눈치 줬냐고 물었더니 남자친구는 제가 계산을 하고 왔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표정이 싹 굳더니 자기 친구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니들이 자기 여자친구에게 눈치 줬냐고 말한 거겠지. 화가 나는 포인트가 대체 어디였을까요?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남자친구의 그런 태도에 친구들도 화가 나죠. 서로 언성을 높여가며 싸우고 다른 테이블 사람들은 수근수근하고 다시 생각해도 그때 그 자리는 정말 최악이었던 것 같네요. 야, 우리가 눈치를 줘 내가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재수씨가 미리가 산 거다녀 우리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너 때문에 한 거겠지. 야, 너 남잔데 다른 날도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결혼한다고 우리 다 불러놓고는 밥값도 각자 내라고 술값도 각자 내라고 할 생각이었지. 너는 내가 결혼할 사람 앞에서 창피하지도 않냐? 아까 재수씨가 너 붙잡고 그냥 재수씨가 계산하겠다고 하는 거 우리가 못 봤을 것 같아. 너 때문에 우리야말로 더 창피해. 어떻게 된 거야? 너는 남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찡찡하냐? 내가 그따위로 보니까 연희가 너한테 파혼하자고 하지. 아이, 뭐가 내가 없는 말 지어냈냐? 저 자식, 저거 연희 만날 때도 저 따위로 굴어서 저거 파혼당한 거 아니야? 그러던 중에 남자친구가 저와의 연애 이전에 만난 여자와 결혼 직전까지 갔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어. 평소엔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없던 것. 표정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표정 관리가 될 리가 있을까요? 어떻게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남자친구는 당황해서인지 그 친구를 향해 더욱 언성을 높였습니다. 다른 친구 몇몇은 제가 데리고 나와서 감정이 격화되면서 없는 말을 지어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그 말이 귓가에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사실을 듣고 남자친구가 돈 때문에 친구와 싸우는 모습까지 보고 나서야 그 자리는 끝이 났습니다. 남자친구가 돈 때문에 친구와 싸우는 것도 어이없었지만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건 남자친구의 파혼 경험이었습니다. 그날 술자리 때문에 약 3일 정도 생각을 해봐야겠다고 잠깐 시간을 갖자고 했었어요. 당연히 남자친구는 화가 나서 제게 연락을 해오기도 했고 제게 회사까지 찾아왔죠. 재수씨 죄송해요. 그때 괜히 웃기려 해서 없는 소리를 했었습니다. 정말로 그 자식이 쪼그라들게 굴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정말 죄송해요. 그때 걔랑 헤어진 건 몇 달 만나다가 둘이 성격이 안 맞아서 그랬었어요. 바우는 무슨 결혼 근처도 못 가고요. 헤어졌어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내가 자기랑 결혼 준비하면서 그런 걸 숨겼겠어. 정말이야. 나 정말로 결혼하겠다고 생각한 건 자기밖에 없는 거 알잖아. 자기가 정 못 믿겠다고 하면 내가 걔 연락처 찾아서라도 확인시켜줄게. 정말이야. 결국 남자친구는 그 친구를 끌고 와서 제게 몇 시간 동안 설명을 하고 오해를 풀어주려 노력했죠. 솔직히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이전에 만난 사람들이 있고 그냥 됐다 괜찮다. 나도 결혼 준비하면서 좀 예민해서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하고 넘어갔네요. 그렇게 한 고비를 넘기고 다시 아무렇지 않게 결혼 준비를 이어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연애를 하면서도 예배 후에 자주 놀러갔던 터라 예비 시부모님과도 친하게 지냈어요. 종종 저녁을 먹으러 놀러 가기도 했지만 그때는 결혼을 결심하지 않았을 때였고 막상 결혼을 하겠다고 본격적으로 덤벼들고 나니 예비시댁에 가는 발걸음이 조금은 무거워지더군요. 그날도 예비시댁에서 저녁을 먹자고 초대해 주셔서 가게 된 날이었어요. 바로 그날 제가 남자친구 아버지에 대한 환상이 와장창 깨졌어요. 이전에 알던 그 상냥하고 다정하시던 남자친구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팬이자 짠돌이 가부장적인 아주 그 자체였어요. 아이고, 우리 새로 온 아이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희가 아니라 우리 며느리네 우리 며느리 우리 세희야. 너는 우리 윤씨 집안에 시집 오는 거 아주 잘한 거다. 응, 우리 윤씨 집안에 시집 온 여자들 어느 누구 하나 없이 사는 거 절대 없다. 우리 윤씨지만 남자들이 머리도 좋고 생동력도 강하고 자기 여자 고생시키는 사람들이 못 돼요. 일단 자기 집안에 시집 오는 게 얼마나 운이 좋은 건 줄 아냐라는 그 말부터 시작했어요. 뭐, 저런 말이야.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기분 좋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었습니다. 이미 너무도 익숙한 예비 시댁 집안 구조인데 남자친구 아버지는 굳이 저한테 집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하네요.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제대로 윤씨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냐고 말해요. 그래서 뭐 그냥 기분이 좋으셔서 그런 거겠죠. 쫄쫄래쫄래 따라다녀요. 예비 시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맨 처음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안방 화장실과 거실이었어요. 화장실은 변기 뚜껑을 들어 보이며 그 안에 벽돌을 자랑하셨어요. 이게 말이야. 이렇게 하면 수압도 세져요. 무엇보다도 물값이 덜 나가요. 그러니까 세희야, 너도 성형이랑 이제 신혼살림 시작하면 집에 꼭 이렇게 해두라고 알았지? 그리고 저기 욕조도 보이잖아. 우리 집은 목욕물을 항시 받아놓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온 가족이 한 물로 다 씻는다고 해서요. 아무리 일본에 대한 마음이 싫다고 해도 배울 점이 있어야겠죠. 우리는 3일에 한 번씩만 물을 갑니다. 에헤이,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떼고 먼지는 물속으로 가라앉잖아요. 그건 바가지로 슬슬 물 위에 있는 것만 떠서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물이 아니겠어요. 너희들도 꼭 이렇게 살아야 해요. 그리고 변기에서는 알뜰하게 생각하는 게 좋지만 욕조물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3일이라니요. 이게 제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건가요? 겉으로는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글쎄요. 제 속으로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벌컥 열어서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충격적입니다. 유통기한이 있지. 그거 다 정부 놈들이 대기업을 먹여 살리려고 일부러 그딴 거 적어놓고 돈 쓰게 만드는 거야? 뭐, 포장을 뜯으면 며칠 안에 먹어야 한다고 떠들어대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응, 너희들, 오늘 우리가 같이 저녁으로 먹은 양념 불고기도 말이에요. 그것도 2주나 지난 건데 봐봐. 세인호도 그렇고 우리도 지금 멀쩡하잖아. 이게 현명한 게 중요해요. 절대로 정보에 휘둘리면 안 돼요. 아유, 네가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 새 것도 두려워하는 거 내가 바꿔치기를 하기로 한 거야. 봐봐, 이 사람아. 왜 이렇게 멀쩡한 걸 왜 세월을 벌써 두드리려 해? 아이고, 당신. 미쳤어요. 어머머, 세희야, 당장 나랑 병원 가자. 정말 미쳤나 봐. 그거를 애를 먹여 미쳤어. 정말. 조용히 해, 이 사람아. 하여간 여자가 현명하지가 못해요. 그래, 세인아. 이건 절대 이중으로 하면 안 돼. 여자는 말이야. 여자는 현명해야 돼. 여자가 현명해야 그 집안이 잘 돌아가는 거야. 미쳤죠. 미친 거 아닙니까? 예비 시아버지가 글쎄 저한테 2주나 지난 양념고기를 먹였나요? 어머님이 생활로 꺼내 놓은 거를 어느 틈에 바꿔치기 해서 유통기한이 훨씬 지난 걸 음식으로 내놓게 만든 거였죠. 남자친구 어머니는 난리가 나셨어요. 당장에 병원에 가야 한다고 저를 데리고 응급실로 가셨습니다. 남자친구도 그때는 난리가 나서 어머님과 저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죠. 분명 먹고 나서는 멀쩡했는데 병원에 도착해서인지 상한 음식을 먹었다는 사실을 알아서인지 그때부터 헛구역질이 나고 배가 아프고 몸이 난리가 났어요. 식중독이네. 결국 저는 그날 그 집에서 먹은 음식 때문에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말해버렸어요. 당시에는 괜히 우리 부모님께 난리가 날 것 같아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뭘 잘못 먹어서 그런 거라고 둘러댔어요. 그 사태를 만든 주요 인물인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아주 당당했어요.
제게 괜찮냐는 연락도 하지 않았고 사과도 하지 않았죠. 예비 시어머니만 제게 연락을 해왔어요. 아이고, 세희야, 정말 미안하다. 응, 지금은 좀 어때? 괜찮아. 식중독, 그거 정말 힘들다던데. 아휴, 세희야,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너희들 결혼하면 최대한 우리랑 멀리 떨어져서요. 살아, 그 인간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내가 무조건 니들과 우리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게 하겠다고 해서 내다가 모든 말에 미안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하겠습니다. 너희 부모님에게도 죄송하다. 상견례하기도 전에 이런 사고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몸조리 잘하고 참견자로서 성혁이 아버지가 연락해도 받지 말고 응, 만나자고 해도 결코 오지 마세요. 몸조리 잘하고 푹 쉬어라. 응,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을 하면서 보여지는 것은 예비 시어머니의 사과보다도 시댁이 될 줄이 있는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게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참 걸렸습니다. 침대에 누워 여러 날 동안 생각해봤어요. 곰곰이 되짚어보니 남자친구 어머니와 비교할 때 어머님의 옷은 늘 똑같았죠. 소매가 낡을 만큼 같은 옷을 꽤 오래 입고 계셨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에 비해 아버님은 누가 봐도 어느 브랜드 옷이는 것 같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어머님은 늘 주눅 들어있는 모습이었고 아버님은 늘 당당한 모습이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집에서는 서열이라는 게 존재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예비시댁에서 실체를 보고 나서 마음이 또 싱숭생숭해지더라고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자가 자기 엄마한테 하는 모습이 곧 자기 아내한테 하는 모습이라는 말이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뭔가 굉장히 두려웠고 걱정이 앞섰어요. 그날 집에서 본 예비 시어머니의 모습이 미래의 제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런 제 마음에 남자친구가 더 불편하게 했어요. 이놈과 결혼하면 진짜 큰일 낼 것 같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어요. 자, 이게 내가 모은 돈이 정확히 1억이야. 아마 이번 달 월급을 받으면 더 늘겠지? 결혼 전에 우리 각자 얼마씩 모았는지 서로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나이에 이렇게 돈을 이미 1억 모았으면 어느 정도 안정적인 것 같은데 재능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돈 관리는 내가 할 거야. 내가 돈을 잘 운용하고 우리 아버지 말씀대로 난 돈은 남자가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요즘 추세가 다들 돈 관리는 여자가 해야 한다고 하는데 나는 그 생각에 좀 반대야. 자신도 4년 동안 나를 알아가며 알고 다녀왔으니까. 난 돈을 퍼부어 펑펑 쓰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집에 오면 알겠지만 서울에 30평대 자가 아파트를 대출 없이 갖고 있는 건 쉬운 게 아니야. 그게 다 우리 아버지가 돈을 잘 관리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 좋은 길을 따라서 간다면 돈 관리도 내가 할게. 어차피 식전에 집을 사는 게 우리에게 더 유리할 테니까. 너의 모은 돈은 나한테 오픈하고 내겠어. 계좌로 보내는 게 더 시간을 아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무슨 말이야?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 어머니와 아버님은 어머니와 아버님이지. 자기랑 나는 다르지. 우리 집은. 엄마가 돈을 관리해줬어. 아빠도 엄마한테 돈을 맡기는 게 더 좋다고 했고 자기도 우리 집에 와서 알겠지만 우리 집도 자가인데 나는 우리 부모님 그렇게 사시는 게 두 분이 같이 잘하셔야 했다고 생각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자기랑 똑같이 생각해보면 나는 여자가 돈을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에이, 그건 아니잖아. 저기, 자기야, 기분 나쁘게 듣지 마, 알았지? 내가 자기 집에 가서 더 많은 돈을 관리하고 싶다고 한 거야. 어머니 아버님 취미로 골프 치러 다니는 거 나는 그것도 너무 낭비라고 생각해. 그리고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것도 개 한 마리 키우는 거랑 거의 애완용 동물을 키우는 것과 같다던데 굳이 동물에게 돈을 써가며 키워야 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이 돼. 그리고 어머님이 돈을 잘 관리하지 않으신 터라 아버님의 사업이 큰 돈을 벌면서 들어온 것 아닐까 생각이 들어. 그러니 결론적으로 보면 자신의 집이나 우리 집이나 모두 아버님께서 돈을 잘 버시거나 관리를 잘 하셔서 집이 잘 사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
돈 관리는 내게 맡겨두고 서로 감정 상하지 말자는 얘기야. 그 자식이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너희 부모님께서 하는 취미 활동을 보면 또는 두 분이 옷을 고르시는 걸 보면 너무 부러워. 사치스럽다고 하셨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하시니 저도 그렇게 될 것 같다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감히 우리 집 강아지를 만지다니요. 강아지가 아니라 저희에겐 가족인데 얘기를 할수록 그놈과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내 말은 왜 그런 것을 성혁이야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거니?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너는 지금 당연하게 내가 관리하는 게 맞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내가 하는 말이 나한테 상의해서 조율해서 서로 맞추자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당연하게 부리는 것인지 알고 싶어요. 정해놓고 나에게 통보하는 거야? 내가 한번 생각해서 이야기해봐. 지금 어떤 생각으로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것부터 좀 들어보자. 그래, 너도 그런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알았지, 나? 지난번 너희 집에 가서 아버님이 박개치기한 상한 것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을 때, 그때 내가 진짜 생각이 많았거든. 왜 왔는 줄 알아? 아니, 세희야, 그건 엄마가 너에게 전화해서 사과했었잖아. 그것 때문이야. 정확히 그것 때문에. 왜 잘못은 아버님 했는데 사과는 어머님이 하시는 거며, 너와 아버님은 왜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지 어머님이? 사과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듯이 하는 거야? 그리고 아버님의 어머님께 하는 거나 내가 어머님께 하는 걸 보니까 솔직히 무섭더라. 내가 결혼하면 어머님처럼 대접받을까 봐. 너랑 아버님 명품이면 좋은 옷 사서 입는 것에 비해 어머니는 뭐 항상 같은 것을 입는다는 걸 그날 알았어. 신발장에 있는 신발 보니까 어머님 신발은 겨우 3-4켤레더라. 내가 너희 집 신발장까지 봐서 기분 나빠. 그거는 그럼 내가 사과할게. 그런데 아버님이 말끝마다 우리 윤씨 집안 하시는 것도 나를 솔직히 듣기 불편했어. 나 있는데 그 앞에서 어머님의 여비였네. 옆에 내가 걸으시는 것도 되게 불편했고, 그리고 제일 불편했던 것이 뭔 줄 알아? 내가 그거를 아무렇지 그렇게 보고 있었다는 거야? 그것만 봐도 너랑 아버님이 평소에 어머니를 얼마나 무시했을지 훤히 그려지더라. 그래서 나 솔직히 결혼을 이대로 하는 게 과연 나한테 맞는지 걸까 싶어. 그런데 내가 오늘 나한테 돈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하네? 그러면 내가 어떨 것 같아? 아니, 그거는 너는 생각이 너무 쓸데없이 많은 거 알아. 다른 집들도 다 그렇게 사고, 다 그렇게 산다고. 세희야. 진짜 왜 그래? 너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건데? 저런 이유로 결혼하는 게 망설이게 되는 건 그게 말이 돼? 당연히 말이 돼.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내가 한번 다들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렇게 계속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간을 좀 갖자고 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야, 세희야. 김세희야, 결국 제가 생각을 갖자고 이야기했어요. 그때는 마치 벽과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제 이유는 그겁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이유가 무엇인지 묻더군요. 달리 이유도 없는 건 아니냐고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더 확신이 들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고방식 자체가 안 좋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비슷한 가정 환경끼리 만나라고 하는 건가요? 가정 환경이라는 건 오로지 경제적인 조건만이 아니라 집안의 분위기와 관계도 함께 의미하는 게 아닐까요? 분위기를 말하고 있다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은 것이었죠. 저는 상황이 이 정도까지 가니 이제는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혼을 하는 게 좋은 선택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도 그렇다면 생각을 다시 해보는 게 맞다고 제 의견에 동의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근원과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꽤 긴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대략 한 달 정도 그 정도 시간을 가졌죠. 그 기간 사이에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아버지까지 남자친구 집안 어른들이 함께 했습니다. 제게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예의가 없다고 해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제 인생이 달린 일이었으니까요. 계속 이렇게 내 얼굴도 안 보고 연락도 피할 거야? 제희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연락 좀 받아봐. 나는 내 얼굴 보고 싶지 않으면 전화라도 하자. 전화 좀 받아줘. 2달여 가까이 되어가는 나의 남자친구가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자기가 정말 많은 생각을 해봤다고 말이에요. 얼굴이 보기 싫다면 전화로라도 얘기를 해서 다시 결혼 준비를 하자고 말입니다. 저는 다시 결혼 준비를 할 생각보다는 그놈이 대체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조금이나마 그놈의 생각이 나아졌을까요? 나는 이렇게 내 기대에 대해 말했지만 갑자기 한마디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어. 그래, 내가 지는 것을 양보할게. 하자. 나는 나를 이긴다며 양보한다고 했어.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 의아했어. 남자친구는 좋아. 그냥 싸우는 거구나 생각했나 봐. 결혼 전에 서로 어긋니고 들어가는 거란다. 자기가 싫다면 어이없었어. 그래서 질문했어. 뭘 양보하겠다는 거야? 양보하겠다고. 그래, 뭐를 양보할 거냐고. 하지만 결국 알았어. 뭐를 양보할 건지 이렇게 해봐 라고 말했어. 기존에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모은 돈을 그대로 내가 받겠다. 내가 관리할 건데 월급도 원래 전체를 주려고 했거든. 그렇게 안 할 거니까 월급에서 70%만 나한테 주고 나머지 30%는 내가 어떻게 쓰든 내가 손대지 않을 거야. 우리 엄마 비하면 자유롭게 돈 쓰는 거야. 이 정도면 나 정말 많이 양보한 거다. 너도 이 정도만 만족스러워야 해. 그러니까 그 말하고 결혼 준비를 다시 하자. 엄마, 아빠, 지금 나 팔촌 차릴 것 같은 느낌 아닌가? 당장 너희 어머니를 만나러 가봐야겠어요. 뭐 난리야.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결혼 준비하자. 내가 지금 내게 그럼 감사하다고 말해야 할까? 내 말을 듣고 있으면서 나를 1억을 모은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적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게 정말 웃긴 이야기야. 만약 내가 나의 월급을 다 관리하겠다고 한다면 난 당연히 내 월급을 내게 줘야 한다는 말이야. 넌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내가 그런 말을 하면 내가 이해해 달라고 하겠지. 넌 나를 4년간 만나면서 정말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 거야? 어머니보다 내가 훨씬 나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해. 진심이야? 너 지금 나랑 농담하고 있어? 여러분이 들으면서 정말 놀라지 않아요? 자기 엄마보다 내가 훨씬 더 좋은 사람이라고 하다니요. 그럼 이 말에 엎드려져라고 하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할 줄 알았나요? 특히 제가 더 화가 났던 건 자기 마음대로 이것저것 다 정한다는 거였어요. 누구 마음대로 제가 이런 식으로 받는 돈을 자기가 다 관리하려고 했다는 건지 저때 통화하면서 확실히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결혼은 끝이다. 파혼하자라는 생각 말이에요. 너무 화가 나서 정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던 것 같습니다. 그놈은 자기가 예상대로 제가 반응을 하지 않고 되려 화를 내자 꽤나 당황한 눈치였어요. 아니, 왜 그렇게 화를 내? 내가 지금 너한테 일방적으로 내가 다 관리하겠다고 했어. 너한테 내가 뭐라고 했어? 야, 누가 들으면 내가 너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줄 알겠어. 어차피 결혼하면 둘 중 한 명이 돈 관리를 맡아서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하겠다는 것이거든. 그 문제 하나에 대해 지금 이렇게 난리를 쳐야 하는 거야? 야, 나도 자존심이 상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돈을 모았어? 맞아. 그것에 대해 내가 돈 관리하겠다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너 지금 1억 원은 그냥 얼마 못 모았으니까 나한테 얼마 있는지 보여줄 자신이 없어서 계속 질질 끄는 게 아니야? 나는 너한테 기대하는 건 없어. 너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고 비싼 신발을 사는 걸 보면
대충 어떻게 돈을 써왔는지 눈에 확실히 보여. 내가 너한테 뭐 기대하고 계속 돈을 관리하겠다는데 모은 돈을 내게 보내달라고 한 줄 알아.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명품 가방은 2개뿐이에요. 그 사람은 나에게 비싼 신발만 사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나는 갑부집 딸도 아니고 정말 필요한 물건 몇 달을 고민해서 옷과 신발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 거였어요. 자기가 단지 1억을 모았다고 말하면서요. 나는 20대 때 부모님께서 주식을 하시는 걸 보면서 주식을 시작했어요.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고 내가 모은 돈이 그 사람이 모은 돈의 10배였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니 가창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파혼을 하자고 했어요. 너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네. 아, 너랑 나는 결혼 못해. 결혼해서 산다고 해도 내가 너 때문에 화병 나서 죽거나 둘 중 하나일 거야. 파혼하자. 어차피 너희 부모님이랑 우리 부모님이 상견례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뭐 얼마나 상관 있겠어. 그냥 그렇게 하자. 내가 너희 부모님한테 말해주고 우리 부모님한테는 나가 말할게. 너는 아무리 봐도 너랑 똑같은 여자 만나서 살면 될 것 같아. 너처럼 정신 나간 여자가 과연 존재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 같은 사람이랑 못 살아. 파혼하자. 그리고 너 나한테 내가 이 모든 것 가지고 돈 관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잖아. 너 지금 카카오톡으로 내가 보낸 것 좀 봐봐. 이게 내가 돈을 모았거든. 그래도 나는 내게 하는 것처럼 안 했어. 그거 알아? 어쨌든 나는 너랑 파혼할 거야. 그리고 미리 말하는데 회사든 우리 집이든 찾아오지 말고 연락하지 마. 이러한 식으로 전화로 헤어지는 거 참 최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너랑은 전화로 헤어지는 것도 내가 그나마 참은 거야. 나는 지금 내 목소리도 들을 수 없어 알아? 어쨌든 나는 말했어. 우리 파혼하자. 너도 나처럼 여자와 살기 힘들 것 같잖아. 안 그래? 나 끊는다. 나는 너무 미워서 그 놈에게 제 계좌에 있는 잔고를 캡처한 후 보냈습니다. 그리고 파혼하자고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놈은 제 계좌로 돈을 이체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핸드폰에는 금액과 입금자, 그리고 입금자가 작성한 내용이 함께 표시됩니다. 그 사람과 전화를 끊자마자 카카오톡과 전화번호, 그리고 원래의 부모님 연락처까지 전부 차단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과 연락할 방법을 찾다가 그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계좌에 메시지를 보낸 것을 선택한 것이었어요. 세희야,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어.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등등 내용은 똑같았어요. 제발 만나서 대화를 나눠봐요. 내가 경제적인 사항을 맡고 관리하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정신을 차리고 그 사람을 다시 만나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만나지 않겠어요. 최소한 조금씩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만나자고 하는 거라도요. 정말이야, 세상에 그런 찌질한 놈이 어딨을까 싶더군요. 여러분은 그런 인간이 이런 식으로 연락을 보내면서 제발 다시 만나자고 하면 만나실 건가요? 절대 아니에요. 저런 인간이랑 결혼하면 어떨지, 앞날이 훤히 보이는 게 결혼할 리가 있겠냐고요. 그렇게 제가 연락을 받지 않고 아무 반응이 없자 그 놈은 이제는 SNS에서 질척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희야, 너랑 나랑 만난 시간이 4년이야. 4년 동안 결혼 준비하면서 잠깐 의견이 안 맞은 곳 가지고 우리가 만나온 시간을 이런 식으로 쉽게 버릴 거니? 제희야, 내가 너한테 얘기한 거, 그게 진심이야. 나는 너한테 용돈 받았었는데 살게 내가 돈 관리 다 해 내가. 싫다고 하면 우리 아빠도 안 보고 살게. 나는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살 테니까 우리 제발 다시 만나자. 나는 노안이면 결혼하고 싶지도 않고 결혼할 생각도 없어. 아니, 살고 싶지도 않아. 제희야, 오늘 너희 회사 앞에서 기다리게. 제발 얘기 좀 하자. 나 지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 너도 나 힘든 거 싫을 거 다 알아. 기다리게. 질척. 무슨 호떡 반죽도 아니고. 참내 웃긴 게 차라리
제가 생각하는 시간을 갖자고 했을 때 그때 저랬다면 제 마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렸겠죠? 그런데 제 통장 잔고를 보고 저 따위로 보니까 너무 재수가 없었어요. 속이 너무 훤히 보이잖아요. 돈 있는 거 보고 저렇게 태세를 취하는데 바보가 아니라면 저런 말에 속아 넘어가겠습니다. SNS를 통해 쪽지를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여러모리를 하더라고요. 자기 SNS에 죽을 것 같다는 등 나는 너를 사랑했다는 등 참으로 아주 온갖 불쌍한 척을 다 하면서 무슨 일 있냐고 댓글을 다는 지인들에게 그냥 여자 때문에 이렇게까지 자기 인생이 망가질 줄 몰랐다나 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 그 꼴도 보고 싶지 않아서 SNS까지 차단해 버렸네요. 그리고 그날 퇴근 시간에 회사 건물 밖으로 나서니 정말 그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게는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멀리서 보던 그 사람이 삼각김밥을 서둘러 입에 넣으면서 우리 회사 정문을 향해 보더라고요. 당연하죠. 못 먹고 자지 못했는데 얼굴이 생기처럼 붉게 빛나던데요. 이 사람은 그러다가 제가 발견되자 입안에 음식물을 토해서 쓰레기통에 버리더군요. 아주 마음에 걸렸어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내 이름이 나오는 것도 너무나도 불쾌했어요. 그 사람은 서둘러 다가와 제게 부탁했어요. 얘기 좀 하자며 제가 있는 곳에는 회사 동료들도 있었거든요. 다들 제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설명해 준 것을 왜 이해 못하고 말이 없다고 얘기하고 가냐? 내가 맞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면 내 기준에 맞추긴 싫어. 내가 맞는 사람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결혼을 다시 하자고? 아니, 이건 안 돼. 너희 부모님도, 우리 부모님도 생각해야 할 문제야. 결혼은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끼리 함께 하는 문제야. 지금 집안 어른들이 우리 집에 전화해서 난리야? 왜 갑자기 결혼을 안 하냐고? 무슨 문제냐고? 세희야, 우리 진짜 이런 일로 싸우지 말자. 너는 이게 지금 우리가 싸우는 거라고 생각해? 나는 너와 싸우려고 예식장까지 취소하고 그러한 난리를 피했다. 제 정신이 나가버렸는지 너와 싸워서 권력을 잡겠다고 예식장을 취소시켰는데 나는 우리가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너와 함께 살면 내 삶이 망가질 것 같아서 너와 이혼하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이혼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다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이해했다면 그저 내 앞에 나타나기만 하면 되는 것을. 마지막까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 놈을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상황에 빠뜨려 주었다. 그렇게 했더니 그 놈은 제 삶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서 다행했다. 지저분한 그 놈이 겨우 떨어진 후에야 다시 내 평화로운 일상을 찾을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나의 현재 삶을 되찾았다. 찾았어요. 지금의 멋진 제 인생을 말이에요.